네, 여러분 진로 설계 5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는 우리 이순신 장군의 명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뭐 그 여러 주연 배우들이 좀 있지만은 또 뒤에 보면은 이제 뭐 명량에 대한 뭐 그런 주연 배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그 얘기했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어록이 남아 있죠.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뭐 좀 그 사족을 좀 붙이면은, 어쨌든 이제 그 난중일기라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그리고 혹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순 장군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조가 그 자료를 다 태워버렸다든지 하면은, 우리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놀라운 그 업적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자료가 남았다는 게 참 우리 그 대한민국으로서 큰 그 자랑이 아닐 수 없고요.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자, 환경을 탓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환경을 이제 이렇게 환경이 좋은 사람도 성공을 하죠. 하지만 뭐 물론 이제 환경이 좀 뭐 좋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다면, 처음에 이제 뭐 좋은 환경에서 나중에 나빠지는 것보다는 처음에 환경이 나빴다가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게 뭐 좋은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 또 이제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마라. 글쎄 뭐 머리가 뭐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은, 하여튼 뭐 이순신 장군은 첫 번째 시험에 낙방하고, 그 당시에 32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과거 시험에 이제 급제를 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 됐다, 아니면 이제 고급 장교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자.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변방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수비 장교로 근무를 했다. 14년 동안 썩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왜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탄생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때도 있을 거고요. 설사 나쁜 때가 있다 하더라도,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하여튼 여러분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하여튼 이름을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꿈을 크게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큰 꿈을 갖지 않고서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그 위치에 섰을 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재의 삶을 그렇게 좀 위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 뭐 선거철이 되면은 뭐 청문회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들이 청문회에 쓸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자기의 그 젊은 날의 인생들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갈지 몰랐는데 뭐 이렇게 살다 보니 그 자리까지 갔고, 그런데 꼭 발목을 잡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에 본인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현재를 잘 살아가고 그 어떤 그 사리사욕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자.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전승의 기록인데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하여튼 이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뭐 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그 위에 가서 뭐 운으로 어떤 뭐 것들이 이제 이기고 합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미리 만들어지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쟁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하여튼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말을 남기게 되죠. 뭐 그 밖에도 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지금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뭐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데, 물론 뭐 오늘, 이제 뭐 1교시에서 이어서 수많은 어떤 여러분들 이제 본받을 만한 인생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안창호 선생과 뭐 우리 이순신 장군 중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뭐 제가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여러분들 재미로 봐주시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근데 제가 좀 부러운 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건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화면 자체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뭐 기술과 지원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 좀 아쉽긴 저는 이제 좀 부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설민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임진왜란에 대한 해석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얼굴을 좀 가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민석이 해석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자, 이번엔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이 명량에서는 배경이 임진왜란 아닙니까? 일단 임진왜란 보고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에 외인들이 난을 벌였다. 그래서 임진왜란인데요. 자, 지도 한번 보실게요. 자,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일본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일본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어요. 이걸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당시도 똘똘이 대우시가 조종으로 통일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불안정한 통일이었어요.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했습니다. 자, 또 하는 거냐. 자, 무사들은 어떻게 무사라는 건 전쟁통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이 평화의 시기는 그러면 뭐 하는 일 없이 백수국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니, 이들의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분출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드디어 우리나라를 침공을 한 겁니다. 자, 부산부를 쳐들어온 거죠. 그들의 생각은 뭐냐? 조선에서 힘내겠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속도적으로 재빠르게 서울까지 치고 올라가서 선조임금을 임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볼모 삼아서 군사들을 모아 그리고 군량들을 모아 그래가지고 총을 가지고 조선인들의 앞장 세우고 중국을 쳐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 세상에 우리 선조가 상상도 하지 못한 업적을 보시죠.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갑니다. 서울에 따가봤더니 임금이 오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여기서 맨날 공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의 부사들은요, 아무리 작은 성의 성주라도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없습니다. 배나르고 죽거나 아니면은 딱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성주도 아니고 나라의 임금이라는 사람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일본인들은 이거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서울에서 주춤주춤, 평양에서 주춤주춤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 시간이 이순신한테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재전역을 하고 일본을 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2차 목표는 뭐였냐면 자, 육군은 1차로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2차 부대는 여기는 남해안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군대를 철수하게 되니 이것이 임진왜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휴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휴전이 결렬되고 나서 1597년에 정유년의 제차 우리들이 난을 벌이거든요. 이게 1년 동안 벌어진 정유재란이 되고요. 자, 우리의 영화 명량은 여기는 정유재란 초반에 일어난 이순신의 전투를 그리고 있다. 자, 근데 이순신 장군님의 전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한길 장군은 포고스를 명량에 맞춰오실까요?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전투 스타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전쟁 초반에 이순신의 연전연승 기록이 되겠습니다. 옥포해전, 합포, 적진포, 사천, 당포, 당안포, 율포, 한산포, 안골포, 그리고 부산포까지 역전연승을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전투 스타일은 뭐냐? 무세한 전력을 가지고 방심하고 있는 소수의 적을 기습하는 경우가 이순신 장군의 전투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했다는 얘기죠.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승리하는 병사는 선승 이후 부전이다. 일단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을 명장이다, 전쟁의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명량은 달랐습니다. 12척밖에 되지 않고 330여 척의 적선을 맞아갖고 싸운 적이에요. 일선 불가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전투 아닙니까? 근데 실제 이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가 볼 땐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순신 장군이 왜 이렇게 불리한 전투를 나가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조선의 한옥을 위해서 어디 간 겁니까? 이 장군께서 다 해드셨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해보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뭐 억울하게 강국에 가지고 백의종군 얘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선조가 시기심이 많아서 분당 정치의 폐해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 디테일하게 살펴보자고요. 왜 선조가 이순신을 잡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선조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이순신의 세력이 선조가 압박을 했습니다. 이순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여기는 전라 좌수사로 보이는데요. 전공을 세우자 충청, 전라, 경상을 아우르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내륙에 있는 70여 개 고을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모두 다 잡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순신 근처에 가면 안전하게 돼서 모든 백성들은 기름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굉장히 예민한, 의심, 시기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본인은 의주로 도망가려 했다. 비겁에 앓고 그 백성들한테 낙인 찍혀있는데 이순신은 무슨 왕처럼 해상 왕국을 만들고 거기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밖에 외가 적이라면 안에는 이순신이라는 또 하나의 적이 서서히 크고 있다라고 선조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이죠. 자, 또 하나, 선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만하고 방자한 장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조의 아들이 누구냐면 영화로 나온 광해가 이제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의병을 진두지휘하는데 이순신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묵과를 실시할 테니까 장군의 병사들 좀 뽑아가지고 오세요. 이순신이 뭐라고 하냐?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제가 갈 수 없으니까 한산도에서 제가 묵과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묵과 과거 시험은요, 임금님이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를 선조나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위협으로 다가왔던 거. 자, 그래서 선조가 겨루고 있었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했죠. 그때 제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자, 휴전이 결렬되고 이제 정유재란이 시작된 거예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군 가토기오마사가 이끄는 수군이 여기 부산을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선조는 이순신한테 함선을 이끌고 나가 맞아 싸우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순신이 거부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적의 첩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정말 가토기오마사 치고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요. 전세가 불리하게 된 거죠. 선조는 불가침합니다. 이순신을 죽이려. 전시에 항명하는 기회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끌려 올라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백의종군을 당하시고. 자, 그럼 새로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온 게 누구냐? 원균이었습니다. 원균 처음에 흔들리셨어요. 내가 가면 부산포 가서 외놈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을 받은 보원수 권율 장군이 와서 왜 안 나가는 거야? 이거 엎드려 그래가지고 부하 장군들 보는 앞에서 그냥 곤장을 때려버리는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요, 합참 의장이 대군 참모총장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옹둥이 찜질한 거 똑같아요. 지금 전시 상황이 뭐예요? 우리나라 수군의 사기는 누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균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출정했다가 부산 7전량 방에서 대패하는 겁니다. 선조는 생각했습니다. 원균이 패해서 우리 조선 수군이 강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지도력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안 되겠다. 이순신을 다시 내보내야겠다. 장군,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며,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며 나라를 위해 싸워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라는 이순신을 버렸지만 이순신은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 그러면서 삼도수군 통제사를 다시 왔어요. 봤더니 세상에 12척 남은 게 답니다. 선조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보냅니다. 장군, 좀 승산이 없을 것 같으니 육군하고 합쳐서 싸우고, 그래서 권율 장군하고 힘을 합치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부르에 명언을 남기시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승산이 없는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사람이 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영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포대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였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는 오늘의 내려두고 이런 말이다. 두려움에 맞서는 자, 역사를 바꿀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시나리오를 읽었는데요, 굉장히 감명깊었습니다. 마치 제가 417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진도 앞바다 산 위에서 백성들과 함께 실제 전투를 바라보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자, 그날 그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척의 조선대, 330척의 왜군,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뭐 시간 관계상 뭐 영화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영화가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뭐 좀 자료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이제 뭐 여러분들 삶에 좀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나는 거는 역시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저런 명언을 쏟음으로 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고 결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진로 적성 검사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요. 진로 심리 검사를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물론 제가 미리 한번 해봤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 뭐 학교에 지금 이제 뭐 나와서 하게 되면 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뭐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네트워크상에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직업 적성 검사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어떤 직업이 나한테 적성에 맞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검사 문항이 이제 뭐 이렇게 있고요. 그걸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캐릭터, 성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제 뭐 맞는 그런 이제 성향,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사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아직까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보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뭐 진로적성 검사를 인터넷으로 해본다든지 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뭐 너무 하여튼 오래 해서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는 것들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지를 찾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 분야에 오래 하게 되면은 그 다른 분야를 알 수가 없어서 시간이 이제 젊은 날에는 뭐 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좀 자기 적성에 맞는지 취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좀 그죠 어떤 부가가치 일정량의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쓰다 보면 나중에 그런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했던 내용들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천 방안,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은 기회를 좀 얻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뭐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어떠한 것들, 어떠한 그 항목들을 내가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이제 사후 체크리스트라는 게 이제 내가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뭐 한번 파악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 강점이 이제 미래에 어떤 직업에 좀 맞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좀 막연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배들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쪽에 직업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한다든지 관심 있는 분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내가 생각했던 거가 맞는지 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하나가 정해지면 그것이 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것을 향해서 좀 가야지 그 다음 것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산을 보면은 그 멀리 있는 풍경만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저 산이 좋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그 산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런 직업을 위해서는 내가 뭐 영어 토익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토익을 공부한다든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중국어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뭘 따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또 그리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뭐 참 격려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잘하는 부분을 격려도 받고 또 특히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자신이 나를 좀 격려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의 조언은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제 안창호 선생은 뭐라 그랬어요? 힘을 기르소서. 여러분들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힘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도 하고 가정도 살리고 또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에서 그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구조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화로운 삶을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 이제 자일로스코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프레임이 있는데 저기 돌면서 어떤 평형을 유지하게 되고 또 왼쪽에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어떤 그죠 뭐 저울 비슷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조화로운 삶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또 공부를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더 좋은 거는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 그래서 또 얘기 반복하지만은 하여튼 내가 남들에게 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들을 먼저 잘 대접해주는 그런 삶의 사고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오늘 아침에 이제 학교에 나오는데 목요일인데 또 뭐 동료 교수방에 잠깐 들렸더니 또 밤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풍성한 가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또 건강하시고 이제 우리 지금 5주차 강의를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됐는데 또 6주차 또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하게 다시 또 지내다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